자,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왜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 뭐냐면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첨삭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 담보 물건과 유사하고 이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어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보 물건과 유사한, 정확히 이르면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적어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뭘까? 현실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이제 최초 분양, 신축 빌라,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무자본 투자자입니다. 즉,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가지고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비록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간혹가다 어떤 교과서나 아니면 그 수험서에 나오는 게 보면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기본적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분양대금을 다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분양자의 어떤 시공이 조금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지는 어떤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자가 시분양자에게 열세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수분양자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이 케이스는 뭐냐면 단순히 이 사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양계약이나 아니면 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케이스였습니다. 해제됐을 때 이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었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해제 조항이. 해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설명한 이유는 주택 임대차에선 적어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 문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일단 적용법인 기출 27회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아닌 경우 구분해서 나온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조문과 그다음에 이론적인 것들에서 복합된 건데 기본적으로 잘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택이 미등기 상태 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 주택이 존재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시 사용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달방입니다. 달방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는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주택에 해당되는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질문은 뭐냐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된다.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 관계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결국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냐 일부인데 전부나 일부나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은 주거용 건물이란 겁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가게도 쓰면서 사람이 사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7, 80년대는. 지금처럼 다가구, 다주택, 아파트처럼 주택이 명확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물건을 팔고 있고 한쪽에서 사람이 사는 겸용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게 있는데 임차주택이 관할 간척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허가받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그 다음에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는 구별하고 있지 않다. 즉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고 있지 이 주거용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 등기부상 건물 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즉 건물의 용도가 주거의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건물 내역에 뭐로 기재되지 않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폼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 지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이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건데 결국은 뭐냐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림돌이 뭐냐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주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처음에는 전폼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는 이게 주택을 바뀔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자인 소액 임차인이 생길 것도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근저당권이 파악하고 있는 교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저당권은 항상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당권자도 보호를 해줍니다. 임차인만큼의. 그럼 이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만큼이라면 후발적 사정에 따라 이 교환 가치가 많이 바뀌는 것은 허용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뀌는데 대법원 판례는 설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쟁점 하나입니다. 일단 근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근데 중요한 것은 주거용 건물이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면 되는 거지 이 용도 자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시에는 실질적인 주거 목적이고 주거로서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로 보고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그럼 주택임대차라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즉 주택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전폼이 사무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더 손을 먼저 들어줄까의 문제였는데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와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처음부터 주택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소액 임차인이 생길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 그런 의문에서 출발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필요로 한다고 했죠. 그 사람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경우에 적용된다. 서술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적법한 임대 권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된다. 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음 방금 한 내용이고요. 자, 한번 이 부분은 서술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아까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그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그 경우 어떤 경우냐면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이 얘기는 뭐냐면 등기는 안 됐지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그 물건을 점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게 미등기 매수인인데 그 미등기 매수인은 이미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점유받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위에서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즉 등기는 안 됐지만 매도인으로부터 목적을 인도받은 사람은 적법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제가 아까 나중에 하겠다는 부분이 이 파트거든요. 한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자, 언제요?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체결한 다음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한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3자가 대항력권을 갖춘 3자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 3위 전입신고 등을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되기 전에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2, 3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뭐에 해당된다? 민법 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민법 548조 제3항의 1항 단서의 제3자는 확정적 전국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물건을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물건을 취득한 아니면 물건의 유사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적 취득한 사람이 제3자지 단순히 계약상의 어떤 채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548조 해제에서 중요하게 다룰 텐데 그 3자의 개념이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통상적으로 물건이거든요. 아니면 물건과 유사한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면 등기된 권리와 유사하게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즉 물건과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3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사람이 대항력권을 갖춘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이 3자는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서에 따라 계약 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 권한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에서 이제 기초한 거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이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는 새로운 소유자가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 계약 이후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새로운 소유자는 결국 매도인이거나 아니면 매도인으로서 새롭게 권리를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 후에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제가 아까 예시가 이 예입니다. 열세를 교부받았다는 얘기는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을 입주하게 하고 이사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즉 이 얘기는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물건과 유사한 권리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취득했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다는 것은 민법 548조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돼요. 매매계약입니다. 분양계약도 기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권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판례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에서 이 법리가 전세보증금 만원 청구권에서 허그에 저희가 가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허그에서는 대부분 거절을 해요.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 임차인이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을 했었습니다.
어떤 순서냐면 허그에서 이제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 보험금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명령이. 근데 싸우시면 이깁니다. 이 법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법리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활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이 조항 때문에 이 판례 내용 때문에 보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대항력. 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주 효력 그 부분에 있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일단은 법조문이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는 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마친 때 이거는 전입신고. 마친 때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자,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뭐냐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최근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예컨대 7월 5일 날 인도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언제부터요? 7월 6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임대차 효력이. 등기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것을 본다.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전입신고를 한 때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3자예요. 그리고 이 제3자는 최종적으로 물권, 소유권 같은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돼. 즉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나 물권 유사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목적물에서. 근데 보통의 경우는 소유권이겠죠. 언제?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겠죠. 대항력 갖추는 후니까 날짜는 정해지겠죠. 만약에 7월 5일날 예를 들게요. 7월 5일날 2, 3일 전신고했으면 언제부터요? 7월 6일. 그럼 7월 6일 0시 이후에 임대차 목적물들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아니면 저당권과 같은 물권 내지는 유사한 물권, 유사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되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효력이?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자의 범위는 이제 아시겠죠? 아, 그래, 임대차 계약 체결로 대항력을 갖추고 7월 5일 하게 되면 7월 6일이겠죠. 그 이후에 소유권이나 아니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좀 나가겠습니다. 자, 3조 1항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2항은 이런 사항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사항은 뭘까 싶은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1항에서는 제3자라고 했어요. 그 3자는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즉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먼저 이 사항은 1항과 사항은 법률이 제정된 시점이 달라요. 1항이 제정이 됐을 땐 사항이 없었고 한참이 지나야 사항이 기재가 된 겁니다. 법조문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3자의 효력이 있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이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는 건데 그럼 소유자가 예컨대 그 3자가 임대인이 물건을 팔았어요.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3자가 취득하겠죠. 그럼 3자 효력이 있다는 얘기가 그럼 그 사람이 임차인의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그럼 효력이 있다면 종전의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에서 탈퇴를 하고 종전의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는지 그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걸로 법원에서 명시를 했고
그 법원의 판례 내용이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 병행은. 그러면 하나씩 보게 되면 그럼 이 양수인은 양도란 얘기입니다. 양도인, 양수인. 그럼 양도란 얘기인데 그 양도의 모습은 뭔가? 첫 번째, 매매, 증여 등과 같은 법률행위, 뭐 교환. 이 양도의 개념은 매매, 증여 등 같은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 그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 그 다음에 수용, 경매와 같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도 양도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임대차의 목적물이 매매, 증여 등 같은 법률행위 내지는 상속, 수용, 경매 같은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매매대금은 10억인데 임대차 보증금 8억이다.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2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나중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잖아요. 매매대금에서 8억은.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은 매수인 앞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고된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또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해보신 분 아시겠죠? 나중에 임차인이 매도인한테 보증금 돌려준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 얘기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겁니다. 승계된 때 임차인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껴있는 목적물의 아파트를 매매를 할 때,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임차인의 동의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이 실무에서는, 거래 관행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이 사항에 기초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수인이가 양도죠. 양도 어느 시점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요. 갖추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들어간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제3자가 매매, 증여 같은 법률행위 내지는 상속, 수용, 경매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할 건 뭐냐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양도에는 이제 경매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경매도. 그렇죠. 근데 경매에 이 사람이 경락인이 새로운 소유자는 경락인이죠. 그런데 경매는 어떤 시간적 경매는 바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이후에 소유자의 개연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면 이 경락인도 양도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임대인 지위를 승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적 선으로 대부분 이 경락인 앞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시간적 흐름 그랬을 때 제3자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매와 관련해서는 뭔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는 뭐냐면 3제5에 이 조항과도 관련됐고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저당권, 가압류, 압류가 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에 어디를 볼 건지에 대해서
과거에는 경락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완납해서 소유자가 변동되는 시점이라고 했지만 그 기존의 판례가 전원 합치에 변경됐다.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을 조정을 할 때 어떠한 권리, 저당권, 가압류, 압류를 가지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 그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연장선인데 뭐라고 쓰면 임차권은 민사집행법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고 그 경락에 따라 경락이 되면 소멸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얘기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하니까. 다만 이 단서가 있습니다. 3조 5에 이게 주택임대차법 3조 5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경매는 대부분 민사집행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락이 있으면 임차권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임차권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당연히 경락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못 받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락인의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양도에서 아까 법률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상속이나 공용기수 아니면 경매에 따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경우 중에서 경매의 경우에는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게 되면 보호된 3자, 해당되는 3자, 안 되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항력과 관련해서. 그거는 3조 5와도 관련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 승계를 안 씁니다. 경락인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임차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경매의 경우에. 경매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의 임차권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을 구분해야겠죠. 어디에서? 경매와 관련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는. 그게 이제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 구분한 기준은 뭘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공인중개사 따게 되면 경매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말소 기준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 기준을 어디서 찾냐? 등기부. 딱 등기부를 경매 진행이 되는 목적물의 등기를 떼보세요. 거기서 뭐 찾냐면 말소 기준은 총 4가지예요. 저당권,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5가지네요. 자,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사실상 압류랑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담보가등기는 말대로 가담법에 따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보면 담보가등기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경우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담보가등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를 등기부 장착해요.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다 뭐가 있냐면 동적점은 뭐냐면 접수일자가 있어요. 다만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디에 있죠? 갑구에 있죠. 저당권 을구에 있어요. 그래서 뭘 따지냐면 접수번호, 접수일자가 있어요. 순위번호 옆에. 그럼 날짜를 계속 다 특정을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장 빠른 게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걸 전부 다 찾은 다음에 등기부에 이렇게 있으면 다 찾으세요. 그 다음에 접수일자 다 기재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일 빠른 게 뭐가 된다? 말소기준됩니다. 그럼 대항력 유무는 이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2, 3일 저지 신고 다음날이 대항력권을 갖추어야만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출 지문을 보게 되면 저당권, 가압류, 압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저당권, 가압류, 압류 그 이외에 다른 말소기준 권리 이외의 권리는 안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거 찾는 거였습니다. 주의점이 하나입니다. 만약 시험을 어렵게 내면 저당권을 2개 해놓고 2순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직관적으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이유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마십시오. 이 대항력 유무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 모든 권리는 다 없어지거든요. 예컨대 1순위, 2순위, 3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할게요. 1순위가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되면 다 말소돼요. 2순위가 경매를 신청하면 1순위도 다 말소가 돼요. 모든 말소 기준 권리는 다 말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 전혀 상관하지 마십시오. 대항력 유무 따질 때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딱 열거한 다음에 지문이 오면 날짜를 보세요. 그럼 대부분 시간 순서로 얘기를 해요. 그럼 가장 먼저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것과 2, 3일 전일 신고 다음 날 비교를 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췄으면 2, 3일 전일 신고, 2, 3일 전일 신고 다음 날이 멀었죠. 이사와 전일 신고 다 갖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날짜와 말소 기준 권리 되는 날짜 비교를 해서 그 앞이면 대항력이 있고 그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뭐 옥션 같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이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처음에는 목적물 표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권리자 나와요. 소유자. 그런 다음에 쭉 제가 말한 권리들 다 써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말소 기준 권리 맨 옆에 항상 옆에 비고란에 말소 기준 권리 써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앞에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이후에 있으면 대항력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항력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경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상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경매 신청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별도로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없는데 가등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에는 어떤 효력이 있죠?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근데 적법한 체결 권한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등기된 목적물에 소유자가 변동될 예정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를 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본등기 효력은 본등기 효력 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생기죠. 누가 임차, 대항력권을 가진 임차인과 그 뒤에 제3자에 해당되는 새로운 소유자와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럼 순위 싸움이잖아요. 시간적 손은. 그런 경우에는 순위 보존적 효력 때문에 가등기 앞으로 시점을 가죠. 그러면 그 새로운 소유자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임차인보다 앞서죠. 그러면 임차권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없게 되냐? 새로운 소유자가 대항할 수 없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등기된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땐 가등기 권리자하고 하는 건 아니죠. 가등기 설정자와 동의를 받아야겠죠. 가등기 설정자하고 이제 할 텐데 가등기 설정자가 가등기 권자와 동의를 받고 네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을 가져가. 그런 합의가 있어야만이 대항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등기부상에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임차권 하지 말라는 게 등기부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에 위반됐기 때문에 이에 위반돼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주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처분금지 가처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이전에 갖출 것, 그러니까 이후에 일하면 대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가등기의 효력과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시험은 안 나왔는데 참고로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어떤 얘기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교과서들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3자는 경매를 예를 들게 제3자는 양도, 양수인이잖아요. 양수인은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인데 경매의 경우에는 이 경락인이 이 저당권, 임대차 대항력권, 임차인 대항력권인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진행에 따라서 제3자가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출발점은 뭔가요? 저당권, 가압류, 압류예요. 가압류는 집행권을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이민경매 신청하는 거고요. 즉, 이 3자가 경락인이 하게 되는 취득하기는 배경이 있어요. 저당권 내지는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지금 다 관련이 된 건데 저당권은 어떤 의미냐 뭐냐면 교환가치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시가 10억짜리였고 임차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8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대항 여건을 갖췄어요. 보증금 5억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항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경락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경락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이 입찰을 할 때 그 보증금만을 빼고 시작하는 거죠. 감정가가 아까 10억이었으면 5억을 빼고 시작합니다. 그럼 5억이 이제 입찰 금액, 낙찰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1순위인데 8억인데 얼마를 못 받죠? 3억을 못 받는 거죠. 자기가 관여하는 사정에 의해서 자기의 교환가치 파악액이 작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저당권의 교환가치를 침해하는 경우는 저당권자 보호해주겠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등기비 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가압류, 압류는 뭐냐면 일단은 동결시키는 거예요. 자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압류, 압류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했다면 가압류나 압류 효력이 이반되는 겁니다. 근데 가압류, 압류는 공시가 돼 부동산에 가면 등기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이거는 만약에 가압류, 압류에 따른 압류 이후에 임차인도 보호하게 되면 똑같아요. 낙찰자는 인수를 하기 때문에 입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뺄 겁니다. 그러면 가압류, 압류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가압류, 압류에서 동결 조치를 했고 처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입에대한 사람 보호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가압류, 압류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 때문에 보호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제3자가 임대차 계약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지만 이 제3자는 3자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에서 대항 여건을 갖추기 전 저당권 이전에 가압류, 압류에 따른 것이라면 이 이전에 대항 여건을 갖추기 전에 이전에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여긴 상관없어요.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압류는. 왜냐하면 저당권, 가압류, 압류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해당되는 대항력이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험이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핵심은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말소기준이 뭐냐?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지문에 그게 있는지 보고 그리고 누가 경매 신청한 거 고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빠른 사람. 그 이전에 대항 요건 및 갖춘 경우. 그럼 대항 요건 언제 갖췄죠? 2, 3일 전이식을 다 갖춘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럼 저당권 다 지문에 몇 월 며칠 날 뭘 했다 했던 걸 씁니다. 그거랑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즉 차중에 이 저당권에 기초해서 제3자가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이 사람한테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3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 이 사람한테 애초에 임대인 상대로 뭘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임대인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임대인은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경매까지 넘어간 사람이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배당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 나중에 배당을 받아서 배당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분소에서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럼 시가가 얼마인지를 참고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경매에 넘어갈 걸 가정하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보증금을 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체결돼서 아무것도 없으면 고려 안 씁니다. 빨리 가서 2, 3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당권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서 제3자가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임대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보장해주고 끝나면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락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일 때 입찰 금액 출발점 다릅니다. 예컨대 이 시세가 감정가가 10억이면 10억 언저리부터 이제 입찰가액을 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거고. 하지만 이 경우에 10억이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여기 10억인 경우에는 이 경락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8억이다. 그럼 8억을 빼고 2억 언저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입찰가액을. 입찰가액을 9억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임차 보증금 돌려주게 8억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17억에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2억을 줘야 시세에 맞겠죠. 2억을 주고 낙찰 받은 다음에 나중에 8억을 돌려주면 10억 언저리 시세에 맞게 낙찰을 받는 거고요. 반대로 위의 경우에는 제3자, 경락인은 임대의 지인을 승계를 못해요. 임대차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10억 언저리에서 낙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 공부를 하신 분이 있겠지만 이사 비용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